말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게 괜히 꺼냈다 싶었던 적 있으십니까?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숨기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편한 자리에서 편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말이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내 귀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한 말이 누군가의 입을 거쳐 내가 하지 않은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끄럽습니다. 내 진심이 이렇게 쓰일 줄 몰랐다는 부끄러움. 그냥 웃고 넘길 걸. 왜 그 말을 꺼냈을까? 왜 솔직하게 말했을까? 가슴을 치며 돌아서 본 날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평생 솔직한 것이 미덕이라고 들었습니다. 감추면 답답하게 산다고, 털어놔야 관계가 깊어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것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품격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어떤 질문은 대답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답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입술이 내 품격을 결정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노년의 존엄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말 한마디의 함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돈 이야기, 자식 이야기, 속마음 이야기, 과거의 실수 이야기. 이 네 가지 함정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을 다산 정약용의 지혜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다음번에 누군가 그 질문을 던질 때 당신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품격 있게, 그리고 단단하게 오늘 다산의 지혜가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세울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어른의 마음 공부는 여러분 곁에서 계속 걷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최영식 씨는 올해 68살입니다. 공기업에서 35년을 일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입니다. 허투루 산 세월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성실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동네 친목 모임에 나갔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남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바둑도 두고 산책도 하는 소박한 모임이었습니다. 최영식 씨는 그 모임이 좋았습니다. 퇴직 후 갑자기 넓어진 시간 속에서 그 모임이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모임에서 제일 편하게 지내던 사람이 오 씨였습니다. 같은 해에 퇴직했고 아이들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사는 동네도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오 씨와 단둘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노후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오 씨가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제일 중요한 게 연금이잖아요. 최영은 얼마나 나와요? 공기업이면 꽤 나오지 않아요? 편한 친구였습니다. 격 없이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숨길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영식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많지는 않아요. 300 조금 넘게 나오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모임에서 밥을 먹고 계산할 때였습니다.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최영이 내시죠? 연금 300 넘게 나오는 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웃음이 번졌습니다.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최영식 씨도 웃었습니다.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도 비슷한 말이 나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최영식 씨는 모임에서 암묵적인 계산 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공식적으로 정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밥자리가 끝날 때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어느 날은 모임에 나오지 않은 회원의 몫까지 그가 계산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은 모임 경비가 부족하다며 최영식 씨가 잠깐 보태줄 수 있겠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잠깐이 한 번이 됐고 한 번이 두 번이 됐습니다. 최영식 씨는 집에 오는 길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날 왜 그 말을 했을까? 말하기 전에는 그냥 편한 대화였습니다. 말하고 난 뒤에는 내가 모임의 전용 계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300 조금 넘게 나오지. 그 10글자가 모임에서 그의 자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인간은 집단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원 지도를 그립니다. 누가 가장 여유가 있는가? 누가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가? 누가 이 집단에서
가장 많이 가졌는가?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원 위계 형성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재정 상태를 밝히는 순간 그 지도 위에 당신의 위치가 선명하게 찍힙니다. 그리고 한번 찍힌 위치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악의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임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간의 뇌가 그렇게 작동할 뿐입니다. 누군가의 재력이 노출되면 집단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기대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구조는 당신이 스스로 깨뜨리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이것은 최영식 씨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 정보를 꺼내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재물을 드러내는 자는 반드시 그 재물을 잃는다. 잃는 것이 돈만이 아니다. 체면을 잃고 자리를 잃고 관계의 주도권을 잃는다. 얼마나 정확한 통찰입니까? 최영식 씨는 돈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임에서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대등하게 앉아있던 자리가 계산하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돈으로도 되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 씨가 그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했어야 할까요? 최영은 연금 얼마나 나와요? 이 질문 앞에서 가장 품격 있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부족하지 않으니 그거로 됐죠. 오 형은 요즘 어때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많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적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다. 이 한 문장은 어떤 숫자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유 있고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즉시 질문을 돌립니다. 오 형은 요즘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돌아온 질문에 헌대는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연금 이야기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누구나 말을 가립니다. 그런데 편한 사람 앞에서 방심합니다. 바로 그 방심이 가장 큰 구멍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틀어졌을 때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가을 밤나무는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함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단단한 가시 껍질로 스스로를 감쌉니다. 그 껍질이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밤나무의 품격입니다. 당신도 그 품격을 가지십시오. 연금이 얼마인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노후가 얼마나 준비됐는지 이것은 아무도 알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정보는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누군가 묻거든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십시오. 덕분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돈 이야기보다 더 자주, 더 무심코 꺼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자식 이야기입니다. 자식 자랑은 내 얼굴에 침 뱉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심하다 싶으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며느리 칭찬을 입에 달고 살다가 어느 날 자식 부부싸움에 원인 제공자가 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명자 씨는 올해 65살입니다.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아들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며느리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참 반듯한 가정이었습니다. 박명자 씨는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아들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반듯하게 자라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이 박명자 씨에게는 평생의 보람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싹싹했습니다. 명절마다 빠지지 않고 왔습니다. 어른 앞에서 말도 조심했습니다. 박명자 씨는 그 며느리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복지관 모임에서도, 오랜 친구를 만나도, 동네 경로당에서도 우리 며느리는 교사거든요. 얼마나 야무진지 몰라요. 어쩜 그렇게 어른한테 살갑게 구는지 내가 며느리 복은 있나 봐요. 듣는 사람마다 좋겠다며 부러워했습니다. 박명자 씨는 그 반응이 좋았습니다. 며느리 자랑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삶이 풍요로운 것 같았습니다. 뇌가 잘 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오랜만에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 반명자 씨는 또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너무 잘하니까 아들이 좀 기가 죽는 것 같아요. 집안일도 며느리가 다 주도하고 아들은 그냥 따라가는 편이에요. 뭐 나쁜 건 아닌데 가끔 아들이 좀 답답하기도 하지. 그냥 나온 말이었습니다. 자랑 끝에 살짝 붙은 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2달 뒤였습니다. 며느리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아들을 기죽인다고 주변에 말씀하고 다니세요? 안명자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며느리 귀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어느새 돌고 돌아 며느리에게 닿은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명절에 왔지만 예전처럼 살갑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어딘가 어색해졌습니다. 반명자 씨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화목한 가정에 금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섭섭했습니다. 왜 저리 좁게 생각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 자신이 걸렸습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며느리 자랑을 하면서 왜 아들 이야기를 거기에 붙였을까? 그 말이 왜 필요했을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심리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식 자랑과 자식 하소연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적으로는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내 자식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처럼 쓰는 것.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은 내가 잘 키웠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자식의 부족함을 하소연하는 것은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자식의 삶이 나의 감정을 채우는 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대리 자아 투영이라고 합니다.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식의 삶은 내 입을 통해 바깥으로 흘러나갑니다. 문제는 흘러나간 이야기가 반드시 변형된다는 것입니다. 안명자 씨가 한 말은 며느리 자랑과 아들에 대한 소소한 관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을 거치고 귀를 거치고 해석을 거치면서 며느리가 아들을 기죽인다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원래 의도와 전혀 다른 말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덧붙여 재구성합니다. 그 재구성된 이야기가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 또 한 번 재구성됩니다. 그렇게 5사람을 거치면 처음 말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당신의 자식 이야기도 그렇게 변형됩니다. 당신의 자식 자랑은 누군가에게 질투가 됩니다. 당신의 자식 하소연은 누군가에게 험담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의 가정을 바깥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파산 정약용은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정의 일을 밖에서 말하지 마라. 가정의 기쁨도, 가정의 슬픔도 가정 안에서만 피워야 한다. 바깥으로 나간 가정의 이야기는 반드시 가시가 되어 돌아온다. 안명자 씨가 경험한 것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바깥으로 나간 이야기가 가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소중한 관계에 박혀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식은 요즘 잘 되지요? 며느리는 어때요? 이 질문 앞에서 가장 품격 있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덕분에 다들 잘 지내고 있죠?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잘 된다고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털어놓지도 않습니다. 덕분에 잘 지낸다. 이 한 문장 안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자랑도 없습니다. 하소연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가정처럼 들립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덧붙이면 완벽합니다. 자식들 일은 자식들이 알아서 하니까요. 저는 제 생활이 있고요. 이 말 속에는 대단한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내 삶을 당당하게 사는 어른. 그 모습이 이 두 문장에서 드러납니다. 듣는 사람은 이 대답에서 더 틈을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 어른은 참 의연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자식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입니다. 그 자식이 잘 되면 온 세상에 말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식 이야기는 아무 자리에서나 꺼내는 순간 내 자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노출시키는 것이 됩니다. 자식의 성공도, 자식의 부족함도, 자식 부부의 이야기도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자식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함부로 꺼낼 권한이 없습니다. 겨울강은 얼음 아래 무엇이 흐르는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표면은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이 간의 품격입니다. 당신의 가정도 그 고요함으로 지키십시오. 자식 이야기는 자식 앞에서 하십시오. 자식 자랑은 자식의 얼굴을 보며 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자식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돈 이야기, 자식 이야기는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훨씬 더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그것은 돈도 자식도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여린 속마음, 당신의 외로움과 상처입니다. 그것을 털어놓았다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린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정숙자 씨는 올해 72살입니다. 남편과 둘이 삽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입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나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표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그런 말을 들어본 기억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정숙자 씨는 그것이 서러웠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술도 안 먹고 바람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뚝뚝함이 45년 동안 쌓이면 작은 돌멩이도 바위가 됩니다. 정숙자 씨의 가슴 속에 그 바위가 있었습니다. 아파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고 생신이 지나도 아무 말 없고 손주 돌봐주고 돌아오는 길에 고맙다는 문자 한 줄 없는 남편. 그 서러움을 혼자 삭혔습니다. 수십 년을 혼자 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 김 씨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5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자주 만나고 편하게 지내는 이웃이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김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영감은 요즘 부쩍 나한테 잘해요. 나이 드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시댁은 어때요? 정숙자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쌓인 것이 그 질문 하나에 터졌습니다. 우리 영감은요, 45년을 살아도 그대로예요. 고맙다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파도 모르는 척, 내가 뭘 해줘도 당연하게 받고. 솔직히 요즘은 같이 있어도 외로울 때가 더 많아요. 말하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 많이 힘드셨겠다. 공감해 주었습니다. 정숙자 씨는 그날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회원이 슬쩍 이런 말을 건네십니다. 정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남편분이 좀 그렇다고 들었어요.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인데 그런 분이랑 사시면 얼마나 외로우세요? 정숙자 씨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모임에서 누군가 정숙자 씨를 소개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남편이 좀 무뚝뚝해서 많이 고생하신 분이에요. 정숙자 씨가 원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날 한번 들어줄 귀가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이 동네에서 남편한테 치이며 사는 불쌍한 여자가 됐습니다. 가장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가장 먼저 알려진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괴로운 것은 그 이야기가 남편 귀에도 흘러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자 씨는 그 조용함이 더 무거웠습니다. 말 한마디가 45년의 관계에 균열을 냈습니다. 이 상황을 심리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고통 속에 있을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지지 추구 행동이라고 합니다. 고통을 나누면 고통이 줄어든다고 뇌가 믿습니다.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은 심리적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정숙자 씨가 선택한 대상은
5년지기 이웃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악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은 정숙자 씨의 상처를 담아두기에 충분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비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신뢰의 용량이라고 합니다. 신뢰 용량은 세월로 만들어집니다. 함께 겪은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서로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5년의 이웃은 편한 사이지만 그 신뢰 용량이 정숙자 씨의 이야기를 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그릇에 넘치는 이야기를 부으면 반드시 흘러넘칩니다. 정숙자 씨의 이야기가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흘러넘친 이야기는 반드시 변형됩니다. 정숙자 씨의 서러움은 남편에 대한 불만이 됐습니다. 정숙자 씨의 외로움은 불쌍한 처지가 됐습니다. 원래 의도와 전혀 다른 것이 됐습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약점이 알려진 사람은 관계 안에서 아래에 서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취약성 노출 효과라고 합니다. 당신의 상처가 알려지는 순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동정의 시선이 시작됩니다. 그 시선은 처음에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시선이 무거워집니다. 불쌍한 사람, 힘든 사람, 안타까운 사람. 그 프레임이 한번 씌워지면 어디를 가도 그 프레임이 먼저 옵니다. 당신의 웃음도, 당신의 성취도 그 프레임 안에서 해석됩니다. 저 사람 힘든데도 웃는다. 저 사람 그 와중에 참 대단하다. 당신은 이제 불쌍한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당신이 원한 것입니까? 가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권력을 잃고 명예를 잃고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다산은 그 고통을 아무에게나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형 정약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아픔을 아무에게나 보이지 마라. 아픔을 보인 만큼 그 사람은 나보다 높은 자리에 선다. 고통은 나눈다고 줄지 않는다. 고통은 이겨낼 때 비로소 줄어든다. 얼마나 단단한 말입니까? 아픔을 보인 만큼 상대는 나보다 높은 자리에 섭니다. 정숙자 씨가 느낀 것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털어놓은 순간 그 자리에서 그녀는 김 씨보다 낮은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들지 않으세요? 남편분과는 잘 지내세요? 이 질문 앞에서 가장 품격 있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이 들면 다 비슷하죠. 그래도 감사한 일이 많아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억지로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다 비슷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이 두 문장은 어떤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단단하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들립니다. 여유 있게 나이 드는 어른처럼 들립니다.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감을 구하는 것과 위로를 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공감은 아무에게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줄 수 있습니다. 이웃의 공감은 그 순간에는 따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위로가 아닙니다. 진짜 위로는 수십 년을 함께 걸어온 친구, 나의 뿌리를 아는 가족, 나의 아픔을 기억하는 단 한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마음을 여십시오. 그 외의 자리에서는 고요하게 웃으십시오. 나이 들면 다 비슷하죠. 그래도 감사한 일이 많아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품격을 지킵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겨울사는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드러내지 않습니다. 눈이 쌓여도 비바람이 쳐도 그저 묵묵히 서 있습니다. 그 묵묵함이 산의 품격입니다. 당신의 아픔은 당신이 품으십시오. 함부로 꺼내지 마십시오. 그 아픔은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함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외로움이나 상처가 아닙니다. 지나온 세월 속 실수와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겸손하게 꺼낸 과거의 실패담이 어떻게 나를 판단력 흐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기태 씨는 올해 69살입니다. 젊은 시절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했습니다.
한때는 직원이 20명이 넘었습니다.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 중반에 사업이 기울었습니다.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났습니다. 연쇄적으로 자금이 막혔습니다.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을 날렸습니다. 빚이 생겼습니다. 가족이 고생했습니다. 이기태 씨에게 그 시절은 평생의 상처입니다. 10년이 넘게 걸려 빚을 다 갚았습니다. 지금은 작은 아파트 하나에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지만 빚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홀가분한지 이기태 씨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고생의 세월이 이기태 씨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는 척하지 않게 됐습니다. 나서지 않게 됐습니다. 실패한 사람의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스스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잘난 척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실패를 인정하면 사람들이 편하게 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허세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주민 모임에서였습니다.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재테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군가 요즘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기태 씨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젊을 때 사업 한번 해봤는데 완전히 말아먹었죠. 그때 판단을 잘못했어요. 거래처 하나 잘못 믿었다가 홀딱 날렸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그때 고생을 좀 했어요. 겸손하게 웃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말이었습니다. 자리 분위기가 잠깐 무거워졌다가 누군가 고생하셨겠다며 넘어갔습니다. 그냥 지나간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났습니다. 모임에서 누군가 재테크 이야기를 꺼내다가 이기태 씨 쪽을 흘끔 보며 말했습니다. 뭐 아무거나 하면 안 되죠. 잘 알아보고 해야지. 직접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이기태 씨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아는 사람이 사업 이야기를 꺼내며 이기태 씨에게 의견을 구하려다 옆 사람이 조용히 말리는 것을 이기태 씨가 눈치챘습니다. 그분한테는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 그 말이 작게 들렸습니다. 이기태 씨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겸손하게 말했을 뿐인데, 나는 허세 부리지 않으려고 한 말인데, 그런데 이제 나는 이 동네에서 판단력 흐린 사람이 됐습니다. 사업 이야기 꺼내면 안 되는 사람, 한번 망한 사람, 그 프레임이 붙어버렸습니다. 겸손하려다 낮아진 것이 아니라 낮게 보이게 됐습니다. 이 상황을 심리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타인을 평가할 때 가장 강렬한 정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현저성 편향이라고 합니다. 10가지 정보 중 가장 강렬한 한 가지가 나머지 9가지를 덮어버립니다. 이기태 씨에 대한 정보는 많습니다. 35년을 성실하게 살았고 빚을 스스로 다 갚았고 지금도 반듯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뇌 속에서 가장 강렬하게 남은 정보는 하나입니다. 사업을 말아먹었다. 그 한 가지 정보가 나머지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패담을 스스로 꺼내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선제적 자기 폄하라고 합니다. 상대가 나를 낮추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쓰는 방어 기제입니다. 내가 먼저 말하면 덜 창피하다는 심리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입니다. 내가 먼저 나를 낮추면 상대는 그 낮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그린 낮은 그림이 상대에게는 당신의 표준 초상화가 됩니다. 겸손하게 보이려다 실제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가산 정약용은 과거의 실수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나간 허물을 스스로 들추지 마라. 이미 지나간 것은 다시 꺼내는 순간 새 것이 된다. 새롭게 살고 싶다면 과거를 덮어두어라. 덮는 것이 비겁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까? 지나간 허물은 다시 꺼내는 순간 새 것이 됩니다. 이기태 씨의 사업 실패는 2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기태 씨가 그것을 꺼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새로운 정보가 됐습니다. 20년 전 일이 오늘의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앞으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과거 이야기를 꺼낼 때 혹은
스스로 실패담을 꺼내고 싶을 때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꺼내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실패를 함께 겪은 사람 앞에서 혹은 그 실패에서 배운 것을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깊은 관계 앞에서 그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꺼내셔도 됩니다. 그러나 동네 모임, 처음 보는 사람들과의 자리, 가볍게 만나는 지인들 앞에서는 과거의 실패를 꺼내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사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기태 씨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가장 품격 있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젊을 때 이것저것 해봤죠. 덕분에 세상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했다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저것 해봤다. 세상을 배웠다. 이 두 문장은 실패도 성공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경험 많고 연륜 있는 사람처럼 들립니다. 삶을 깊이 살아온 사람처럼 들립니다. 과거의 실수를 스스로 광고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로 하는 것입니다. 나서지 않는 것, 아는 척하지 않는 것,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것. 그 태도가 겸손입니다. 말로 하는 겸손은 결국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태도로 하는 겸손은 오히려 자신을 높입니다. 오래된 나무는 나이테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껍질 안에 조용히 품고 있습니다. 그 나무의 깊이는 나이테를 보여줘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앞에 서면 느껴집니다. 당신의 세월도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굳이 꺼내지 않아도 당신이 살아온 깊이는 당신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영광도 함부로 꺼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조용히 빛나면 됩니다. 자, 이제 4가지 함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돈 이야기, 자식 이야기, 속마음 이야기, 과거의 실수 이야기. 이 4가지 앞에서 우리는 왜 자꾸 무너질까요?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침묵이 불편해서입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신뢰가 될까 봐서입니다. 솔직한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웃으면서도 아무것도 내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기술을 다음 장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한술래 씨는 올해 67살입니다. 한술래 씨를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어른은 뭔가 달라. 쉽게 볼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정작 한술래 씨는 특별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말을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몇 가지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한술래 씨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60 초반까지만 해도 한술래 씨는 질문을 받으면 성실하게 대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으면 말했습니다. 캐물으면 더 자세히 말했습니다. 침묵이 오면 불안해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다 몇 번의 일을 겪었습니다. 털어놓은 말이 소문이 됐습니다. 솔직한 대답이 약점이 됐습니다. 진심이 오해가 됐습니다. 그때마다 한술래 씨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혼자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그날 이후 한술래 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줄였습니다. 대답을 짧게 했습니다. 침묵을 견디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상대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았습니다. 침묵이 오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말을 줄일수록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짧게 대답할수록 상대가 더 궁금해했습니다. 침묵을 지킬수록 한술래 씨가 더 깊어 보였습니다. 어려운 어른, 쉽게 볼 수 없는 사람. 그 말이 한술래 씨를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한술래 씨가 쓰는 기술은 3가지입니다. 오늘 그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짧게 받고 돌려주는 것입니다. 불편한 질문이 오면 길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짧게 받고 즉시 상대에게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술래 씨는 요즘 살림이 어때요? 노후 준비는 됐어요? 한술래 씨는 이렇게 답합니다.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지내요. 그런데 요즘 바깥 날씨가 많이 풀렸죠? 오늘 나오면서 보니까 목련이 피었더라고요. 끝입니다. 재산 이야기를 묻는 질문이 목련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가 화제를 바꾸면 자연스럽게 그 화제를 따라갑니다. 목련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건대는 목련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 질문은 그렇게 사라집니다. 핵심은 짧게 받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시하면 상대가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짧게 받아줍니다. 큰 걱정 없이 지낸다. 이 한마디로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즉시 돌렸습니다. 이것이 품격 있는 거절입니다. 거절했지만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막았지만 막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칭찬으로 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에 대한 칭찬에 매우 약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관련성 효과라고 합니다. 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뇌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한술래 씨는 이것을 씁니다. 누군가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면 한술래 씨는 살짝 화제를 틀면서 상대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입고 오신 저 코트 어디서 구하셨어요? 색이 참 곱네요. 어쩜 저렇게 잘 어울리실까? 어떤 사람도 자신에 대한 칭찬이 나오면 그 앞의 질문을 잊어버립니다. 코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디서 샀는지, 얼마나 됐는지, 어떻게 골랐는지 자기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한술래 씨의 재산 이야기, 자식 이야기, 속마음 이야기는 그렇게 사라집니다. 칭찬은 가장 우아한 방패입니다. 공격하지 않고 막을 수 있습니다. 차갑게 굴지 않고 대화를 끝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누군가 집요하게 파고들 때 한술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이 왜 강력할까요? 모른다는 말 앞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정보가 없는 사람에게 계속 캐물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그런 건 남편이 관리를 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한마디면 어떤 질문도 막힙니다. 꼭 사실이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할 줄 아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도구로 쓴다. 어리석은 자는 말에 끌려다닌다. 말을 많이 하는 자가 말을 잘하는 자가 아니다. 말을 아끼는 자가 말의 주인이다. 말의 주인. 한술래 씨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말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말을 도구로 씁니다. 필요할 때 꺼내고 필요하지 않을 때 넣어둡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한술래 씨를 어려운 어른으로 대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쉽게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침묵의 힘입니다. 이것이 말을 아끼는 사람의 품격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묵이 불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침묵을 채워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침묵이 오면 어색하다고, 대화가 끊겼다고,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느끼도록 훈련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깊은 관계에서는 침묵이 편합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는 말없이 밥을 먹어도 편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와는 말없이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침묵이 불편한 것은 그 관계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얕은 관계에서 억지로 침묵을 채우려다 필요 없는 말을 꺼냅니다. 필요 없는 말이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침묵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 그것은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그 불편함을 견디십시오. 그 불편함을 견디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가을 하늘은 구름이 지나가도 물들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높고 맑게 자기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도 그 하늘이 되십시오. 어떤 질문이 날아와도 물들지 마십시오. 어떤 말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짧게 받고 돌려주십시오. 칭찬으로 판을 바꾸십시오. 모른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침묵을 견디십시오. 그것이 침묵보다 우아한 말하기입니다. 그것이 노년의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는 하나의 질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 침묵을 지키는 것, 나를 보호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 마지막 답을 이제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최영식 씨는
연금 액수를 말했다가 모임의 계산대가 됐습니다. 박명자 씨는 며느리 사랑을 하다가 자식 부부싸움의 원인이 됐습니다. 정숙자 씨는 남편과의 서러움을 털어놨다가 동네의 불쌍한 여자가 됐습니다. 이기태 씨는 겸손하게 실패담을 꺼냈다가 판단력 흐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술래 씨는 그 모든 실수를 겪고 나서 말을 아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5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아무도 믿지 말아야 하는가?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말아야 하는가? 노년을 혼자 성벽 안에 갇혀 살아야 하는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전하려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전하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줄 사람에 당신이 직접 고를 수 있다는 것. 그 선택권이 오롯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정해준 대로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중년에는 가족을 위해 나를 뒤로 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이에 드디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마음을 줄 것인지, 누구 앞에서 속을 열 것인지, 누구와 나의 시간을 나눌 것인지 그 선택을 이제는 내가 합니다. 아무에게나 대답하지 않는 것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선택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산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이 진리를 온몸으로 살아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자유도. 하지만 다산에게는 형 정약전이 있었습니다. 흑산도에 유배된 형에게 다산은 수백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안에서 다산은 울었습니다. 그리웠습니다. 지쳤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오직 형에게만 털어놓았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단단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 앞에서는 한없이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산의 지혜였습니다. 모두에게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앞에서 여릴 필요도 없습니다. 강해야 할 자리에서 강하고 여려도 되는 자리에서 여린 것. 그것이 사람의 품격입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수십 년을 함께 걸어온 친구, 나의 뿌리를 아는 가족, 내 허물을 알면서도 돌리지 않은 단 한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 앞에서만 마음은 여십시오. 그 외의 자리에서는 고요하게 웃으십시오. 이것이 노년의 관계법입니다. 넓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깊게 뿌리내리는 것. 많은 사람과 얕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과 깊게 연결되는 것. 그것이 진짜 연결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가장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품격이란 무엇입니까? 비싼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자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품격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에서 나옵니다. 내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지 않는 것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과거를 아무 앞에서나 해명하지 않는 것은 내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아픔을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는 것은 내 상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도 귀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거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당한 것입니다. 거만은 남을 낮추는 것입니다. 당당은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했습니까? 자식을 키웠습니다. 가정을 지켰습니다. 아픔을 견뎠습니다. 실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상실을 삭혔습니다. 그 세월이 당신 안에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미 위대한 것입니다. 그 위대함을 아무 자리에서나 꺼내 보여주지 마십시오. 보석은 아무데나 두지 않습니다. 품안 깊숙이 간직하다가 진짜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앞에서만 꺼내 보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이 그 보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가슴에 새기고 가십시오. 대답은 의무가 아닙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누군가 연금을 물으면 덕분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식을 물으면 가짜 바쁘게 잘 살고 있죠. 누군가 속마음을 캐면 나이 들면 다 비슷하죠. 누군가
과거를 파고들면 이것저것 해보며 많이 배웠죠. 이 네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긴 설명이 아닙니다. 짧고 따뜻하고 단단합니다. 그 짧음 속에 당신의 품격이 담깁니다. 그 따뜻함 속에 당신의 여유가 담깁니다. 그 단단함 속에 당신의 존엄이 담깁니다. 서리가 내린 새벽, 들국화는 더 단단해집니다. 차가운 것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흔들렸지만 꺾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 들국화입니다. 많은 것이 지나갔습니다. 많은 것이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존엄을 얻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그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앞으로도 어른의 품격을 지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걸어갈 힘이 됩니다. 당신의 노년이 존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른의 마음 공부였습니다.